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키우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네요. 사실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를 사방팔방 떠든다는 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이야기라고, 또 제 사연을 듣게 되신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데 어떤 말을 들을 줄 알고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겪은 일을 다시 곱씹으며 생각해 보니까 항상 망설임은 후회를 낳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게 진작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냐며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마지막까지 참고 견뎠다는데 후회가 없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상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게 되며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들뜬 마음에 서두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열심히 사는 삶을 말이죠. 저는 평범 그 자체인 삶을 살아오기도 했고 반대로 남편은 평범해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은 살아온 삶이 평범함과 달랐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보육원 출신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정을 꾸려서 내 식구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너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게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평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기 살기로 살고 노력해야 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일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유통업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금은 평범한 삶을 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항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유통업 이외에도 여러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이 끝나면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도 뛰었고 부업으로 작은 술집도 운영했죠. 그렇게 자기 삶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남편이 멋지고 좋았던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엔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죠. 두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남편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처지가 비슷했던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얻으며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년이 안 되는 사이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행복할 거라고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시비에 휘말려 다치게 되었어요. 남편 부상의 정도가 좀 심해서 1년 가까이 쉬게 되었고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주업이던 유통업은 잠시 쉬기로 하고 문제가 있었던 술집은 정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다치며 벌이가 없어졌지만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제게도 돈이 있어서 남편이 일하지 않아도 새 식구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더라고요. 벌이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요. 거기다 수입원이던 술집까지 닫게 되었으니 남편의 불안감은 더 커 보였어요. 그때 제가 남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자 또 혼자서 돈 버느라 힘든 남편을 돕고자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음식 장사로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생활비 정도는 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 장사를 해오시던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랜 기간 음식 장사를 해오셨고 저도 패기 넘치던 20대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큰 돈을 벌고자 음식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처럼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제법 매출이 나왔고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하던 술집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니 가만히 공실로 놔두고 월세만 나갈 바에는 제가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기로 한 거죠. 술집의 화려한 인테리어만 떼면 바로 음식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큰 욕심과 기대 없이 음식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을 나가는 동안 남편이 아들 신우를 대신 봐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가게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열자마자 말이죠.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몇 가지 이유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리였어요. 남편이 하던 술집 자리 근처가 모두 술을 팔던 술집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해장국과 수육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거나게 먹은 손님들이 술을 깨려고 또는 해장하려고 또는 술 한 잔 더 하려고 가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가게가 잘 되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하던 해장국 레시피가 저희 부모님 레시피라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한 가지 레시피로 해장국을 파셨거든요. 솔직히 부모님 가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만 매번 찾아오시는 손님들과 때때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며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계셨어요. 다만 가게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국도를 타야만 볼 수 있는 가게라서 손님이 많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절 키우시고 생활하신 걸 보면 맛은 어느 정도 보장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배운 음식도 그 해장국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음식 장사하며 다른 음식을 팔았던 것과 다르게 그 자리에서 해장국과 수육을 팔았던 게 대박이 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엔 손님이 끊임없이 온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부상을 입고 있었고 아들 신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매출 계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일을 도와줄 직원을 뽑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술집이던 그 가게 자리가 계약이 끝나갈 때쯤에 가게가 비좁아 옮겨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을 돕고자 시작했던 장사가 남편 돕는 걸 넘어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4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상가 1층 작은 가게에서 상가 건물의 1, 2층을 통째로 사용하게 되는 대형 음식점이 되었죠. 거기다 매출은 더 놀라웠어요. 최고 잘 될 때는 월 매출 3억까지 찍어봤거든요. 항상 만석인 가게와 가게를 찾고 만족해 하시는 표정의 손님들, 그리고 포스에 찍히는 매출 전표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저도 불과 4년 만에 맛집 사장으로 인생 역전한 제 삶의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할 것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처음 고생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던 계기가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나태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게 장사가 잘 되고부터 원래 하던 유통업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쉬며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장님들과 골프를 치고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죠. 남편은 가게 일도 돕지 않았어요. 음식 냄새를 오래 맡으면 역하다면서 절대 가게 일을 도운 적이 없었죠. 그러면 아들 신우와 잘 놀아주기라도 하면 될 텐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습득하기 쉽다고 부모는 장사를 하더라도 자식은 의사, 판사, 검사 등등 사자직의 전문직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 있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속셈은 아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질도 내봤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충분히 고생하면서 버텨왔기에 오늘날 제가 성공한 음식점 사장님이 될 수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놨죠. 당신 노는 것 가지고 내가 터치 안 해. 근데 사람이 할 건 하면서 놀아야지. 당신 신우 아빠야. 그럼 그 많은 시간 신우한테 투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식까지 내팽개치면서 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것도 내가 신우한테 신경 많이 써줄 수 없는 상황인 걸 뻔히 다 알면서. 부부끼리 역할 분담 좀 하면 안 돼? 신우 학원 다닌다고 나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신경을 더 쓰라는 거야? 밥 안 굶기고 숙제했는지 확인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놀면 얼마나 논다고 그래? 자식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놀고 있지. 당신이 애 학원 보내는 거 다른 뜻이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이 진짜. 정작 당사자인 신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리고 좀 놀면 안 되냐? 돈 벌어서 뭐 할래? 즐기는데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만 즐기냐고? 즐길 거면 나도 신우도 같이 즐겨야지. 그럼 당신도 신우도 즐겨. 그리고 나 정도면 혼자 즐길 자격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그 고생하면서 버티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살 수 있었어? 또 당신은 음식 장사할 생각이나 했겠냐고? 누구 덕분에 그 돈 만지는 건지는 알고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당신도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당신도 신우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까지 고생하다 좀 쉬는 나한테만 뭐라 하냐고. 남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나요.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아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아빠였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이혼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았고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 생각을 떠올린 적도 망설인 적도 있었지만 이혼할 자신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논팽이 같은 아빠라도 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신경도 안 쓰려고 했지만 너무 큰 존재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명절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쉬는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된다고 어떻게 다 같이 있는 날에 맞춰서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해?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니까. 다들 나 빼고 일 다니니까 이런 공휴일밖에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잡았지. 그리고 솔직히 신우가 나 어색해하는데 내가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뭐해? 두 사람끼리 재밌게 즐기는 게 낫지. 그런 생각하는 것부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들이 아빠를 어색해하고 불편하면 어떻게라도 같이 시간 보내면서 친해질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둘이서 있으라고? 그것도 명절에? 여보, 신우도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야. 명절이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날이라는 건 다 안다고. 그런데 아빠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간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당신 친구들이라는 사람은 무슨 정신이야? 그 사람들은 가정 없어? 아니 다르게 생각하면 명절에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걸 가족이 허락할 만큼 평소에 잘하겠지. 그런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여행을 가겠다고? 그럼 이미 약속했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이번만. 명절에 여행 가는 건 이번만 갈게. 됐지?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면서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4년 동안 매일같이 실망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혼이라는 리셋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는 실망하지 않게 되고 익숙해지더라고요. 무섭게도 말이죠. 그래서 이미 제 인내심을 넘어서고도 남편의 거슬리는 행동과 기행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배가 계속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남편 때문에 생긴 위장병 정도로 생각했던 저는 참고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가게 직원들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에 저도 덜컥 겁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됐죠. 그리고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물혹인지 아니면 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급 병원으로 찾아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죠. 절대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암이 몸 여기저기에 퍼져 전이가 되어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이 빛나는 시절이 온 것 같은데 즐거운 내 삶을 즐기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암이라니, 그것도 시한부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들 걱정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숨긴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의 정신력이 없었나 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너무 간절하게 필요했어요. 제게 유일한 가족인 남편을 찾게 되었죠. 저는 남편을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이라는 걸,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밝혔죠. 그때는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보다는 당장 절 위로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이 힘들어하거나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겨우 버틸 줄 알았던 남편이 제 시한부 고백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도 박수까지 치며 박장대소를 했죠. 아니, 당신이 암이라고? 그것도 시한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인 거잖아? 맞지? 이야, 당신도 어이가 없지? 나도 그래. 오늘 병원 나오면서부터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우리 신우 장가 가서 애 낳는 것까지 보고 싶고 당신과 서로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싶어. 그리고 이 가게도 더 크게, 더 많은 손님들 받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그런데 고작 6개월이라니.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여보, 나 좀 괜찮다고 다독여줘.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말 좀 해줘. 응?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그런 이유 때문에 웃었던 거 아니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건 맞는데 당신 불쌍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절묘해서 웃은 거라고. 타이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거든. 그 사람도 나 꽤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택하고 당신이랑 이혼할 순 없는 거잖아. 내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쓰는 돈도 전부 당신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난감하더라고. 이번엔 그 사람과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결국엔 헤어져야 하나 싶어서 말이지. 근데 당신 암이라며? 그럼 우리 재산, 이 가게 전부 내 것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지 뭐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나랑 이혼을 해?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바람을 피운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해? 나한테 자랑하듯이?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잖아. 근데 뭐 얼마나 남았다고? 6개월? 야, 생각보다 금방이겠구나. 그럼 당신 준비할 것도 많겠다. 야, 바쁘겠는데? 당신 아무리 바쁘더라도 죽기 전에 나한테 레시피는 알려주고 가. 그냥 가면 안 돼. 나도 밥 벌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내가 암에 걸려 시한부 삶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 밝히다니. 남편이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리 떳떳하다고 제 앞에서 외도의 사실을 밝히나 싶었죠. 이 바람 피운다는 걸 밝히면 제가 얼마 안 남은 삶이라고 하지만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재산과 가게도 갖지 못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무슨 자신감에 제게 이런 수치심을 주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바보야? 내가 미쳤다고 바람 피운 남편한테 내 재산 남기고 가겠어? 나 시한부인 거지 당장 죽는 게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하면 된다고. 바보는 너 아니냐? 그래, 뭐 나랑 이혼한다고 해. 그럼 너 죽고 신우는 누가 데려갈 것 같은데? 나랑 이혼해서 재산 나눈다고 치고 반은 나한테 반은 네가 가져가겠지. 그러다 너 죽으면 신우가 그 돈을 대신 받게 될 텐데 그때 신우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 돈은 누가 관리할 것 같은데? 법정 대리인? 아니야. 아마 그게 신우 아빠인 내가 될 거고. 아니야? 너 다른 사람한테 네 돈 맡기고 신우 맡길 거냐? 맡길 사람은 있고. 이러니까 네가 죽으면 싫든 좋든 나한테 전 재산 다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밝혀도 네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말하는 거고. 너 내가 너무하다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 생각해서 말하게 된 거니까. 내가 오늘 말할 걸 끝까지 비밀로 했다고 생각해봐. 너 홀로 남겨진 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힘들었겠어. 안 그래도 신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나한테까지 미안해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난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나한테까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이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최소한 아내인 사람에게 갖춰야 하는 예의도 없어? 양심도 없냐고 이 쓰레기야. 양심이고 예의고 그게 밥 먹여주고 건강 챙겨준다니? 그런 거 챙겨도 결국에 너처럼 암 걸려서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미래야,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신우랑 좋은 시간 많이 가져. 나한테 열내봤자 네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네 마지막 추억 만들기 할 때 난 빼고 하자. 너랑 신우 둘이서 만들라고. 알겠지? 남편에게 받게 된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전과 달라졌음을, 점점 염치 없는 논팽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되었을 줄은 몰랐어요. 또 단순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줄 알았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이 순간 가장 원망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왜 하필 이런 병에 걸려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놈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자식에게도 관심 없고 노는 데만 빠져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왜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야 뒤늦은 후회를 한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였어요. 적반하장에 이제는 제 눈치도 보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도 화만 냈을 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하지만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제가 벌어놓은 돈이 열심히 일궈놓은 이 가게가 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와 유흥에 쓰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전부 건네줘야 했죠. 아무리 다른 일을 생각해도 못 믿을 남편밖에 아들을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한참이 되었고
친척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인간들도 남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속내가 얼마나 새까만지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말이죠. 제 가게 잘 되고 난 뒤 정말 많은 사람들 저를 찾아와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는 것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 가게 분점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등 전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딱 한 번 마주친 게 전부였던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 성공을 축하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내 자기들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네 모습 보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마 하늘에서도 뿌듯하게 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라. 네 부모님처럼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알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이렇게 저 축하해 주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지나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친구분들도 같이 오시고요. 식사야 뭐 오늘 이렇게 대접받은 걸로 됐고, 그보다 우리가 너한테 부탁이 좀 있는데. 부탁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살았냐? 그럼 너도 네 부모님처럼 주변에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가게도 키워서 사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배워서 우리 동네에다가 이 가게 분점을 낼 수 없겠냐? 아니, 우리도 조카인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민망한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벌이가 전에만 못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지만 되려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요즘 벌이는 숟가락만 빨게 생겼다. 정말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부탁하자. 응?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분점은 좀... 음식이나 가게 일 관련으로 돕는 건 돕겠는데 분점은 저도 책임이 있는 거라서 좀 그러네요. 안 그래도 여기 가게 일로 정신도 없는데 분점까지 제가 관리할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본점과 분점의 음식 맛이 달라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분점 말고 음식점 내실 때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신경 써드릴게요. 왜?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 그런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 우리가 조카 덕 보고 장사하는데 허투루 하겠냐? 거기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보려고 우리가 너한테 해를 끼치게 일하겠어. 걱정은 되겠지만 우리가 너 하라는 대로 하고 진짜 열심히 가게 해볼 테니까 부탁 좀 들어줘라. 응? 우리 한 집안 식구잖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왔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건 느꼈지만 설마 분점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부탁해봤자 돈 관련이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저도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절하기 애매하게 가게일 관련으로 부탁해왔습니다. 솔직히 집안 식구든 뭐든 간에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교류가 없어서 남처럼 지냈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을 내세워 부탁해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가게 이름을 걸고 분점을 낼 수 있게 도와줬죠. 그리고 음식하는 법, 손님 대하는 법, 식자재 고르고 관리하는 법 등등 정말 열심히 가게 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분점을 내는데 열심히 일했던 건 그 분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인점 사업에 욕심을 냈던 것도 아니었고 제게 친척되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 가게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장사였으니 저를 믿고 찾아올 손님들과 처음 온 손님이라도 제 가게에 생길 인상을 좋게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잠을 줄이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한들 그 가게에서, 주방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었어요. 가게 분점을 차린 친척들 모두 제가 하라는 말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으면서 매출이 뚝하고 떨어진 거죠. 듣기론 며칠 동안 손님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였고 저도 그런 결과를 걱정해서 다른 누가 제안하더라도 분점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친척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 걸 제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미래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너 우리한테 다 알려준 거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왜 우리 가게는 파리만 날려? 네가 가장 중요한 비법을 빼놓고 알려준 거 아니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알려드렸는데. 맨 처음 음식 만들고 나서 시식했을 때 맛 똑같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그리고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나는 가게 들어오자마자 알겠는데 도대체 청소는 언제 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틈날 때마다 내가 하라고 했죠. 처음 들어왔을 때 인상이 중요하다고. 거기다 주방은 또 왜 저러는데요? 음식 재료들은 왜 다 하나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썩어가고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이 근처에 정육점 찾아서 거래처로 만들어놨더니 왜 냉동고에 수입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선한 고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하란 대로 음식은 만들겠어요? 그러고는 내가 비법을 숨긴다고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 팔아서 부탁하길래 마지못해 들어줬더니 나도 더 이상 제 살 파먹을 생각 없어요. 오늘 당장 내 가게 간판 내리고 알아서들 장사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팔아먹은 것처럼 나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국 친척들과는 그런 식의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친척들에게 분점을 낼 수 있게 도와줬을 때 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계약서를 썼던 거였어요. 분점 내었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이나 계약 위반 시 해지가 된다는 계약서를 말이죠. 물론 제가 강하게 나오자 가게에 투자한 금액도 회수 못할 상황인 친척들이 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빌어왔지만 친척들과는 계약도 인연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암 판정을 받고 난 뒤 도움을 구할 제 아들이 맡길 친척 하나 없었죠. 그러니 제 속이 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영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아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나면 그 속쓰린 가슴을 술로 달래야 했어요. 이전까지는 요리하는 데 쓰기만 했지 독하고 비려서 입에 대지도 않고 못하던 술이었는데 제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이 답답하고 괴로우니 술이 절로 찾아지더라고요. 아무리 말기암 시한부 인생이라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하루라도 더 보려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술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을 알면서도 저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뱉었고요. 야, 너는 곧 죽는다는 애가 술이 입에 들어가냐? 아니면 그렇게 걱정돼? 나한테 신우 맡기는 게? 네 재산 넘기는 게? 신우 내 자식인데 내가 신우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줄 재산 그것도 신우 잘하는데 쓰일 돈인데 뭐가 걱정된다고 암 환자가 술을 퍼마셔?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있는데 너 지금도 얼굴 표정은 말은 신우 위하는 척하지만 진짜 네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 내 재산 받아서 그 돈 어디에다가 먼저 쓸까? 어떤 년에게 선물할까? 머리 쓰고 있는 게 너잖아. 근데 내 돈이야. 네가 어떻게 쓰든 나 상관하지 않아.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 돈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겠어. 하지만 신우 관련해서는 다르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당신 제발 우리 신우 생각 좀 해. 내 돈으로 놀러 다닐 생각 좀 하지 말고 신우 옆에 내 빈자리 어떻게 해야 당신이 잘 채워줄지, 어떻게 해야 신우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해달라고. 응? 너 진짜 너무하다. 날 너무 쓰레기로 생각하네.
누가 들으면 내가 신우 개부라고 생각하겠다. 내가 말했잖아. 신우 내 자식이라고. 나도 신우 아빠라고. 당신 죽고 남겨진 돈으로 내가 신우 아주 잘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제발 딴 년 만나러 나가지 말고 신나서 놀러 다니지 말고 신우 옆에 좀 있어. 지금부터라도 신우 곁에 있으면서 애랑 좀 친해지고 내가 죽고서 충격받을 애 걱정도 하고 어떻게 신우 돌볼 건지 어떻게 지낼 건지 생각 좀 해보라고. 야, 네가 내 머릿속을 어떻게 한다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그리고 신우 일은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계획이 있다고. 그 계획 직접 보고 싶고 알고 싶으면 빨리 뒤지시던가. 뒤지면 내가 신우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알게 될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싶어서 술 퍼마시고 있었구나. 그래, 그럼 더 퍼마셔라. 더 퍼마셔. 저라고 남편을 자극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보고 싶지 않아도 문제 삼고 싶지 않아도 걸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신우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항상 남편과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다툼이 되었고 저는 더 큰 불안감만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절망과 불안감을 싹 다 날려버릴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남편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말이죠. 그 일이 벌어졌던 때 저는 남편과 제 가게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아들 곁에 없을 날만을 걱정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남편을 불러다가 가게에서 음식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 없이도 아들을 잘 키우려면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종이에다 적어 놓으면 내가 보고서 한다니까. 굳이 날 더운 날 사람 불러다가. 그리고 가게에서 당신 하나 빠지는 거지 식당 이모님들까지 빠지는 건 아니잖아. 이모님들 그대로 있을 거고 가게 옮기더라도 들어올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나갈 텐데. 금고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면 될 걸 사람 귀찮게. 그럼 앉아서 돈 계산만 하려고 그랬어? 사장이 카운터에만 앉아있고 가게 돌아가는 거 음식하는 법 할 줄 모르면 금방 무너지는 거 몰라? 적어도 신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당신이 다 할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 집중해서 배워. 아니면 나 이 가게건 뭐건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당신 말고 신우 돌봐줄 사람 찾을 거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 생각이었어? 그럼 어디 그렇게 해보지 그래? 누구한테 신우 맡길 건데? 당신 욕심 많다고 자기들 가게 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당신 친척들? 아니면 누군지도 모르는 암흑의 사람들? 몇 없는 당신 친구들? 그래, 맡겨봐라. 그런 인간들이 아빠인 사람보다 나은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당신밖에 없다는 걸 알면 제발 좀 제대로 배울 생각해. 이거 배운다고 당신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돈 벌어서 당신 좋다는 여자와 원하는 거 즐길 수 있어 좋고 신우도 돌보는데 한결 수월할 거 아니야. 그럼 제발 진지하게 좀 배울 생각해. 그만 투덜대고. 알았어. 집중해서 배울 테니까 그만 잔소리하고 알려주기나 해.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는데? 당연히 남편은 음식도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가게 정산만 하면 카운터만 보고 있으면 한번 잘된 가게가 계속 잘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문제없이 돌아가는 줄 알고 배울 의지가 없었죠. 그리고 애초에 가게가 아닌 돈에만 관심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남편을 붙잡고 일을 가르치는 것도 고생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대충 들으니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뭐든 생략하려고 하더군요. 걱정이 눈앞을 가리던 그때 누군가가 잠겨진 가게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뻔히 가게 쉬는 시간이라고 쓰여있는데 두들기는 건 뭔데. 아저씨, 가게 영업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와요. 나중에 오라고. 손님한테 소리를 왜 질러? 무슨 일로 두들기는 줄 알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영업이고 손님 응대야. 내가 나가볼 테니까 알려준 거나 마저 하고 있어. 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미래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시길래... 아,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저번에 배웠던... 병원에서 모습과는 달라 보여서 제가 몰라 뵀네요.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래 씨께서 그동안 받으셨던 충격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깨닫자마자 찾아온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러세요? 선생님께서 제게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잘못을요. 제가 차트가 뒤바뀐 걸 모르고 암이라고 진단 내렸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없을 실수였는데 바로 직전에 비슷한 환자분이 있어서 비슷한 이름의 같은 부위의 검사를 받으신 환자분이 있으셔서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그때 그 결과가 제 결과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시고 잘못 진단 내리신 거라고요? 그럼 제가 암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충격받으신 일, 그리고 피해보신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암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때의 기분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보다 기쁜 순간이 없었을 정도로 말이죠. 물론 애초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 차트를 착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마음고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땐 그런 생각할 것 없이 제 아들 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죠. 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저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그 이야기를 황당하다는 식으로 듣고 있던 남편이었죠.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암이 아니라니. 진단을 잘못 내렸다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환자분과 착각해서 그분께 검사 결과를 알려드린다는 게 제 실수로 이미래 씨께 전달하게 됐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미래 씨와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의사가 그런 실수한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당신 정말 의사 맞아? 잠깐만, 이거 당신이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 나랑 같이 있는 지금 이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것도 의사라는 양반이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의사라고 해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어? 아니, 병원 기록에 남의 영업장까지 적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 솔직히 말해. 지금 이 여자한테 사주받고 쇼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요, 그 뭔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정말 의사 맞습니다. 여기 찾아올 수 있었던 건 이미래 씨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와중에 간호사 중 한 명이 이미래 씨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걸 알려줘서 찾아올 수 있던 거고요. 저는 혹시 제 실수로 이미래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급히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모두 제 책임이니까요. 저 의사 맞습니다. 병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암이라며. 말기 암이라서 얼마 못 산다며? 그런데 이 심각한 걸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헷갈리고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봐. 정말 이 사람 암 아니야? 곧 죽지 않는다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다고? 의사의 실수에 자기가 상상하던 미래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벌벌 떨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더 살 수 있게 된 걸 인정 못하겠다면서 말이죠. 그 꼴을 보니까 살아서 아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기쁜데 남편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망설이고 미뤄왔던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죠. 억지 그만 부리지 그래? 마누라 죽게 해달라고 빌면 없던 병이 생겨? 내 몸에 문제 없다고 하시잖아. 근데 왜 억지를 부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내 돈이 탐났니? 그럼 내가 돈 줄게. 재산 나눠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나도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 자기 마음대로 노는 데 쓰는 놈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제까지는 우리 신우에게 상처가 될까봐 이혼은 생각만 해봤지 현실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 신우 곁에 있으면 그게 더 문제라는 걸. 아빠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재산 떼어주고 너랑 헤어지게 나을 것 같다. 평생 내가 번 돈 네 놈에게 쪽쪽 빨릴 바에는 지금 돈 던져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야, 이혼해. 이혼하고 너도 너 좋다는 딴 년 만나서 살아. 뭐? 이혼? 야, 너는 네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내가 붙잡을 줄 알았냐? 천만에. 나야 땡큐지 땡큐라고. 너 방금 한 약속 지켜라. 돈 떼어주겠다고 한 네 약속 지키라고. 우리 사는 집도 네 차도 통장에 있는 돈도 그리고 이 가게도 절반은 내 거인 거야. 네 말대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 줄게. 줄 거니까 당장이라도 이혼하자. 근데 너 착각은 하지 마. 내가 너랑 나누는 건 우리 두 사람 공동 재산만이야. 그것도 법원에서 네 몫이라고 하는 몫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이번에 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거든? 내가 당신을 못 믿으니까 신우에게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줄 방법이 있나 싶어서. 그러면서 확인했던 게 이 가게는 우리 공동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더라? 그러니 노력 하나 없이 엄청나게 내 재산 뜯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 물론 내 덕분에 이것저것 하면 제법 쏠쏠하게 챙겨가겠지만 당신이 바라던 만큼은 아닐 거야. 그리고 난 당신 같은 인간 거머리를 그 정도로 손해보고 떼어낼 수 있다면 만족할 거고. 자, 그럼 이제 내 가게에서 나가. 앞으로 이혼할 때까지 집 들어오지 말고 당신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고. 나는 오늘부터 꽤나 바쁠 것 같거든. 우리 신우와 기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고 당신과 이혼하기 위해 준비도 해야 하고. 자, 이제 꺼져.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저는 이혼 통보를 하면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도 꽤 자신만만한 모습이었고 저와 이혼하게 된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는 듯했죠.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법으로 판단하는 우리 두 부부의 상황은 남편이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이혼 유책 사유도 남편의 바람에 있었고 이제까지 아이 관련된 일이든 집안일이든 또 가게 일이든 어느 하나 남편이 기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빈손은 아니었어요. 부부 공동재산의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생각한 것보다는 적었고 직업이 없던 남편의 상황에서는 저와 이혼하는 게 악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게 용서를 빌어왔죠. 여보, 내가 여기 며칠 생각했는데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당신이 내 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당신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잘못했어. 앞으로는 나 정신 차리고 당신도 돕고 신우에게도 아빠다운 아빠가 돼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하긴 뭘 생각해.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왜? 찾아간 변호사가 이것도 분할 대상 아니고 저것도 분할 대상 아니라고 하냐? 분할 대상이 아닌 게 좀 많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곁에서 마음 편히 살았던 때가 좋을 때였구나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이번 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았어. 너 같은 놈 나한텐 진작에 필요 없었고 이젠 우리 신우에게도 필요 없다는 거. 그러게 왜 나 죽는다는 소식에 기뻐서 그 난리를 쳤어. 슬퍼하는 척 연기라도 했으면 내가 얼마간은 또 당신한테 속아서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나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해도 앞으로 정말 변하는 모습이 있어도 너랑은 결혼 생활 더 이상 안 이어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내 인생 변하는 것도 없고 직업 없는 당신이 우리 신우 데려갈 수도 없어서 내가 키우게 될 건데 내가 뭐하러 또 그 고생하고 어떤 뒤통수를 맞을 줄 안다고 이혼을 안 해? 우리 끝이야, 끝! 저는 끝까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생각을 고수했고 결국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신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면서 모든 건 끝이 났어요. 다른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또 제 상상 속에 있었던 모습처럼 남편에게 더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었던 복수는 이혼뿐이었죠. 그래도 제게 붙어서 피 빨아먹는 능력 이외에는 워낙 다른 능력이 없고 못난 놈이라 이제부터 인생이 알아서 바닥으로 꽂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에 비해 저는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제 인생을 위해서 또 아들 신우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 거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가게를 더 잘 되게 할 거라 남편을 향해 못다한 복수가 아쉽진 않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잘 사는 게 전 남편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보란듯이 살려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가 맞겠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시며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